페르긴트 되게 쉬운 남자죠. 솔페이지는 언제 저 놈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노르웨이 최고의 남봉꾼 페르긴트가 떠나는 모험을 우리가 오늘 그리그의 음악으로 만나보는 페르긴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PPT를 띄워놨고요. 지금 이 장면은 이따가도 볼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고 이 페르긴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헨릭 입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되게 독특한 수염을 기르고 계신 이분이 바로 안톤 체호프와 더불어서 연극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작가 헨릭 요한 입센입니다. 1828년 3월 20일에 태어났고요. 19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센은 이제 노르웨이의 남부의 텔레마르크주의 주도인 시엔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되게 집이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크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입센이 3살 때까지인가 살았던 집이에요. 엄청 대저택이죠. 되게 부유한 집에서 자란 입센은 약간은 좀 그 고집불통의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입센이 되게 즐겨했던 놀이가 이거 보이시나요? 모형 극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주인공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제 뒤에 무대도 바꿀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진짜 사치품이었어요. 왜 애들이 레고 놀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극장 놀이는 19세기 초에 유럽의 부르주아 가정의 소년들이 즐겼던 놀이였다고 합니다. 이걸 할 정도였으니 되게 부자였겠죠. 근데 그런 입센의 집이 입센이 8살 때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생활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입센이 이제 인간 불신과 사회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반항적인 성격으로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파산한 뒤로 옮겨간 집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별장 같은 곳인데 이때 당시에 막 집이 망했어도 4명의 하인을 거느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 망한 건 아니었다. 원래 입센의 집이 상류층에 속했는데 그 상류층이 가진 정체성이라던가 생활 방식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다. 그냥 성격이 그랬다. 서민통아 사실 저도 얘도 그렇고 그리그도 그렇고 사실 되게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망했는데 고용인이 4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엄청 가난하진 않았다고 해요. 이 입센은 1851년에 노르웨이의 제2의 도시 베르겐에 지금 보시는 곳이 국립극장이거든요. 만들어졌을 때 초반에 무대 조감독이자 상주 작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극장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마다 희곡을 집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희곡 형식을 빌은 장편 사상시인 브란드라는 작품이랑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1876년에 집필한 페르긴트로 혀가 꼬였어. 1876년에 아닌데 1867년에 집필한 페르긴트로 명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입센 같은 경우는 인간 정신의 반항을 지상 목표로 삼아서 급진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해방을 작품에 반영한 극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희곡들은 사회를 규탄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사회 극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879년에 집필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연된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입센의 극은 줄거리가 전개되면서 과거 사건들의 베일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백이 없대요. 입센의 극 안에는. 대화 속에서 미묘한 구절들을 통해서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입센은 1906년 5월 현재의 오슬로인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워낙 그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극작가였기 때문에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레이는 애옹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등 뒤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여기가 그 오슬로 국립극장이거든요. 여기 앞에 뒷짐을 진 입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입센은 이제 오슬로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입센이 살던 집이 현재 이렇게 박물관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아, 이거 되게 화질구지다. 이거 아래 이것 때문에. 이거 딱 봐도 여러분 부르주아 아닙니까? 엄청 잘 살았어요, 입센. 이 입센의 그 박물관인데 저 이거 보고 너희 이 녀석 부르주아 근성은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입센은 근대극을 확립한 인물이자 사회 비판적 작품을 쓴 연극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들을 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 인형의 집을 먼저 만나볼 건데 망했다는 개념이 우리랑 다른, 나도 저렇게 비루하게 살고 싶다. 저도요. 여기서 이제 막 혼자 사는 거 너무 슬퍼 이러면서 이제 막 값비싼 장신구들과 가방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외로움을 느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인형의 집. 어떤 작품이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은 1879년에 발표된 희곡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현모양처라는 틀 속에서 여성이 인형에 지나지 않은 취급을 받았던 때에 주인공 노라의 성장과 해방을 그린 사실주의 연극의 초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이거래요. 19세기는 사실 여성은 집 안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현모양처가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세기에 여성들이 피아노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이유는 집 안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안에는 교양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심지어는 여성이 작곡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교양이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아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부터 선생님까지 붙여줬지만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가둔했다. 맞아요. 그런 시대였죠. 자, 주인공 노라는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는 종달새 다람쥐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 그 변호사인 남편 토르발 헤멜에게 사랑받는 아내였던 노라는 당시에 사실은 남편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애가 학습을 했구나. 맞아요. 저를 되게 AI처럼 다뤄요. 밥 줘 이러면서, 간식 줘 이러면서. 자,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의 그 되게 좀 힘든 일을 노라는 자기가 혼자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큰 돈을 융통해서 위기를 모면해요. 그런데 당시의 여성의 경제권이 인정이 안 된 시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일을 비밀로 묻어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마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열심히 꾸미는 노라의 모습처럼요. 그렇지만 채권자 크로그스타가 노라를 협박합니다. 너가 지금 숨기고 있는 비밀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요. 그리고 노라는 비밀이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 크로그스타의 폭로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남편이 요구하는 여성상, 그리고 남편이 살아가는 가련한 종달새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노라를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몰아세웁니다. 오해가 계속 쌓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비밀이 밝혀진 뒤에 태도가 원래 자신을 예뻐했던 남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면서, 노라를 용서하면서 자신에게 비둘기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면서 노라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그저 인형에 불과했구나. 노라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맞닥뜨리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이 모두 사라지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렸네요. 난 다시 예전처럼 당신의 작은 종달새, 당신의 인형이 됐군요. 이제 당신은 2배로 조심스럽게 다루시겠죠. 부서지기 쉽고 너무나 연약했으니까. 노라는 자신을 붙잡는 남편 헬메르를 뿌리치고 짐가방을 싸서 홀로 집을 떠나면서 이 연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말은 오랫동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공연이 됐느냐? 노라가 떠나지 않는 결말로 각색된 버전으로 공연을 했다고 해요. 현재는 당연히 원작 그대로 공연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사실 연극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사에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형의 집 초판본은 2001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초고의 메모에는 입센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고 해요. 인형의 집을 쓴 직후의 입센은 노르웨이의 여성 권리운동의 지지를 표명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898년 5월 26일 현재 오슬로에서 개최된 여성 권리 연맹 행사에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여성 권리 운동을 위해 의식적으로 일했다는 영광은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성 권리 운동이 실제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제겐 그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로 보였거든요. 제 작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다면 이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여성 문제를 다룬 모든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제 과제는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묘사가 상당히 사실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독자는 시인의 작품에서 자신의 감정과 감상을 읽어낼 겁니다. 19세기 여성이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인형에 지나지 않던 시기에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하고자 했던 그런 노라의 모습을 그린 인형의 집은 지금 봤을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 언제 초연했지? 언제 초연이 됐지?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일제강점기 때 초연이 됐어요. 1925년 9월에 초연이 됩니다. 작년이 2025년이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초연 100주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누가 초연을 했냐? 1925년에 서울에 우리나라 최초의 연기자 훈련소인 조선배우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서 현철이라는 분의 연출로 초연이 됐고요. 배우 복혜숙이라는 분이 주인공 노라를 연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 복혜숙 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찾아봤고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았어요.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져서 재밌다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친일 선전영화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 7인 인명사전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한 편도 아니고 6편이에요. 그 국기 아래서 나는 죽으리, 감격의 일기 등 확인된 것만 6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된 것까지 합치면 몇 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친일파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생애를 다루려다가 패스했어요. 되게 좀 재밌는 분이신데 하지만 친일했다. 진짜 완벽한 친일파예요. 어지간하면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억가의 경우에는 후손들이 이제 이거 아니다 고쳐달라 정정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6편이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참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1920년대 신여성의 아이콘이었던 분이었고 조선 최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배우 중에 한 명이기도 했는데 아쉽지만 이분은 생애랑 그 모든 걸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냥 싹 삭제했어요. 아무튼 1925년 9월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인형의 집이 초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형의 집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만날 페르긴트 어떤 작품일까요? 일단은 입센은 그 노르웨이어로 희곡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였던 덴마크 노르웨이 언어로 희곡들을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페르겐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 작품은 1876년 2월 24일 오슬로에서 초연됐습니다. 환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자 운문극이에요. 이 운문극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나 시조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일정한 운율을 가진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정과 사상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극을 운문극이라고 합니다. 그런 운문을 사용한 입센의 작품으로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요. 이게 페르긴트는 2부 5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남봉꾼의 모험가입니다. 자, 이 페르긴트가 누구냐? 몰락한 부잣집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돈과 모험을 쫓아서 세상을 여행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늙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자신의 인생을 참여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줄거리를 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줄거리는 조금 소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페르긴트는 자신의 인생을 참여하진 않아요. 그냥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정도로만 하고 숨을 거두는 정도지 약간 참여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깨닫는 인물이에요. 자, 얼마나 남봉꾼일지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페르긴트를 보고 그 바이런의 희곡인 만프레드의 주인공 만프레드와도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만프레드도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알프스에 사는 귀족이에요. 만프레드는 굉장히 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는 방탕자인데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 아스타르테가 죽음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시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잠을 자도 내 잠은 잠이 아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상념일 뿐. 만프레드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 그리고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알프스의 정령에게 마술을 배우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구원에 대한 희망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이런 만프레드는 슈만의 서곡과 찰콥스키 교향곡에 영감을 준 인물이기도 한데요. 저는 약간 이 만프레드 그리고 페르긴트 이렇게 두 인물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있거든요. 돈 조반니에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돈 조반니의 하인이 부르는 카탈로그의 노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주인님은 여자라면 나이가 있든 나이가 어리든 검은 머리를 했건 금발을 했건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해요. 심지어 뭐 여자 중에는 스페인 사람도 있고요. 어디 나라 사람도 있고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지오반니는 석상의 경고에도 반사! 이러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만프레드와도 되게 닮았고 그리고 약간은 좀 그 남의 충고 자체를 듣지 않는 페르긴트와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실을 멀리하고 자신의 꿈 바로 나는 세계의 왕이 될 거야 라면서 헛된 꿈과 돈을 쫓아서 노르웨이의 산간지대부터 아라비아의 사막까지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 모험을 떠난 페르긴트를 입센은 그를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모순을 보여주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여미새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조반니가 되게 그 여자를 달콤한 말로 꼬시고 버리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불에 타서 죽죠. 뭐 페르긴트는 지옥불까지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신이 있을 곳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늦었죠. 그래서 으악 죽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리그는 이 페르긴트 연극을 위한 음악들을 작곡을 합니다. 음악 잘하는 남자서 여자는 잘 꼬셨겠지. 돈조반니는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빨도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작곡가 그리그는 친구이자 동양 베르겐 사람인 입센에게서 페르긴트를 위한 부수 음악을 의뢰받습니다. 소꿉친구는 패배하지 않는다. 맞아, 친구가 부탁했어. 그리그는 근데 사실 페르긴트를 작품 자체로는 높이 평가했지만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게 분위기랑 내 음악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랑, 그리고 극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에 의뢰를 거절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어디 나와 있냐면 1874년 8월에 그리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긴트는 진행이 더디고 가을까지 완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 정말 이 작품 다루기 힘들어라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이 겹쳐 있었어요. 입센이 페르긴트의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던 당시에 입센과 라이벌 관계였던 비에른손이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극작가라기보다는 시인이죠. 네. 이 비에른손의 극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를 그리그가 의뢰받아서 작곡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입센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아니니? 이렇게 막 끊임없이 구야하면서 결국에는 그리그는 페르긴트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에른손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손절을 때려버렸죠. 서로 관계는 멀어졌지만 또 웃긴 거는 이 입센하고 비에른손이 나중에 그 입센의 아들인 시그루드 그리고 비에른손의 딸 베르글리오트가 1892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입센하고 비에른손은 사돈지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입센의 초상화고요. 그리고 이게 그 비에른손의 사진인데 여러분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일 인물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정말 인생이 묘한 게 사돈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입센이 처음에는 결혼을 좀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은 모른다. 어제의 왼수가 오늘의 사돈이 될 줄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비에른손이랑 그리그는 화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비에른손은 누구냐? 1903년 노르웨이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라고 합니다. 자, 페르긴트를 선택한 그리그.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게 점점 더 몰입하게 되면서 2년의 작업 끝에 1876년 페르긴트를 위한 부수 음악들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페르긴트 극 자체와 페르긴트 음악이 초연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그리그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연극에 사용된 부수 음악은 이제 작품 23으로 1877년에 초연이 됐고, 그리고 라이프치 페터스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극을 위한 작곡된 원곡의 전체 악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노래와 합창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품 23에는 이제 23개의 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곡의 전체 악보는 1980년대까지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 23개의 곡 중에 8곡을 택해서 약간 편곡을 해서 1888년에 모음곡 1곡,
그러니까 1권, 그리고 1893년 모음곡 2권을 발표하면서 각각 4곡으로 구성된 2개의 모음곡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페르긴트가 그 원곡을 그 배치한 순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침의 희망에서 시작되어서 모음과 몰락을 거쳐서 비탄으로 끝나는 조합으로 곡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그리그가 선곡과 배치에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그리그가 최고의 별장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아꼈던 아내 니나와 함께 살았던 트로하우겐입니다. 이 앞에서 지금 그 헨릭 입센하고 만난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래도 우정은 계속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 유명한 곡들이 많죠? 일단은 페르긴트를 기다리던 솔베이지가 부르는 솔베이지의 노래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양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산속 마왕의 궁정에서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아침의 기분, 그리고 저는 이 곡을 휴대폰 벨소리로 알게 됐습니다. 아니트라의 춤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페르긴트 모음곡은 그리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페르긴트 이야기를 모음곡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곡을 제1모음곡의 1, 2, 3, 4, 제2모음곡의 1, 2, 3, 4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 섞어놨어요. 그리그가 의도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줄거리를 따라서 한 번 더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볼 곡은 두 번째 모음곡의 첫 번째 곡 잉그리드의 탄식이라는 곡이에요. 페르긴트라는 주인공, 부유한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막 낭비했어요. 진짜. 그러고 무책임하게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 오제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페르긴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페르긴트는 일하기 싫어, 딸깍하고 싶어 라는 성공을 꿈꾸는 공상가로 페르긴트가 자라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항상 엉뚱한 행동을 일삼아요. 그리고 페르긴트가 살던 마을의 부잣집 딸인 잉그리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페르긴트가 이제 집안이 몰락하면서 공상에 빠져서 허송세월하게 되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요. 그리고 오제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요. 그래서 페르긴트가 결혼식 가서 말썽을 일으킬 것 같아서 페르긴트한테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그렇지만 페르긴트는 당연히 어머니 말을 듣지 않죠. 게다가 페류나예요. 엄마를 가두고 결혼식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춤을 추자고 해요. 그렇지만 페르긴트와 춤을 춰주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청순한 아가씨 솔베이지를 만나는데 솔베이지 역시 춤추자는 걸 거절해요. 그래서 왜 거절하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빠가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홧김에 페르긴트가 세상에 신랑이랑 보내야 될 새 신부 잉그리드를 납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잉그리드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 의상을 그대로 입고 따라오게 된 거죠. 잉그리드는 어떻게든 페르긴트를 설득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가려고 하지만 페르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닥쳐! 이러면서 되게 나쁜 놈이네. 자, 산속에서 같이 밤을 보내고 정말 엉겁결에 이 떠들썩한 결혼식 분위기에서 저 남봉꾼한테 내가 납치를 당하다니 이렇게 슬퍼하는 잉그리드가 탄식하는
모습을 그린 곡이 바로 두 번째 모음곡의 첫 번째 곡 잉그리드의 탄식입니다. 근데 이 곡이 들어보면 그 탄식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 떨어지는 선율들로 음악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앞뒤에는 그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에는 되게 막 긴박하게 뭔가 말 달리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도망치는 그런 음영들이 나와요. 되게 긴박하게 시작되다가 느린 선율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2도 하행 선율로 잉그리드가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 진짜 저 페르긴트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런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아니, 잉그리드는 무슨 봉변이야. 게다가 잉그리드랑 하룻밤을 보냈잖아요. 페르긴트가 실증이 나서 잉그리드를 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산속으로 도피합니다. 페르긴트는 이상의 세계를 찾아서 막 방황해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환각 속에서 마왕의 딸을 만납니다. 그 여자를 꼬드겨서 우리는 부부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게 나중에 밝혀지는데 아이도 생겨요. 그리고 이 마왕이,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그 드브레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왕이 너 내 딸 꼬셨잖아. 그러니까 내 사위가 되거라. 그리고 종교도 개종해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막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마왕의 궁정에서 이제 마왕의 부하들 죄송해요, 혀꼬였어요. 마왕의 궁정에서 마왕의 부하들인 트롤들이 춤추고 떠드는 그 광란의 축제에 질려가지고 방황에서 깨어나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일러스트 여기 왼쪽에 울고 있는 금발의 여성 보이나요? 이 여인이 이 드브레 왕의 딸이에요. 페르긴트한테 농락당한 피해자 중에 한 명.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곡이 바로 첫 번째 모음곡의 마지막 곡, 산속 마왕의 궁정에서라는 곡입니다. 그쵸? 내용만 들어도 어질어질하죠. 정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1도 몰라요. 그냥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합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트롤들이 노는 걸 보면서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산속 마왕의 궁정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처음에 되게 저음부에서 따따따따따따딴 따따딴 따따따 이렇게 되게 여리게 시작되면서 이게 점점 이제 크레션도 점점 이제 커지면서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타악기랑 금관악기가 같이 연주를 하면서 정말 광란의 도가니로 곡을 몰아갑니다.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마왕의 궁정에서 추는 격렬한 춤을 묘사하는 동시에 또 마왕의 부하들에게 뒤쫓기는 페르긴트의 절박한 모습을 표현해요. 아니, 그러길래 누가 마왕 딸 꼬시래? 하지만 도덕적이면 페르긴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긴트의 이 장면은 되게 초현실적이면서 재밌기도 하죠. 자, 이 곡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쾅 하는 큰 폭발음이 터집니다. 그 소리에 마왕의 부하들이 막 홍비백산에서 뿔뿔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되게 약간은 허무하게 끝나는 곡인데, 이런 광경들을 음악적으로 잘 묘사한 곡이자 아마도 그 아침의 기분 다음으로 혹은 아침의 기분보다 더 유명한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되게 춘공깽이죠? 이게 이런 장면에 쓰였어? 라는. 얼마나 그 페르긴트가 개차반이에요, 사람이. 반성은 없죠? 페르긴트에게. 반성이란 것 자체가 뇌에 없어. 마왕에 대한 환각에서 깨어난 페르긴트. 산속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잉그리드의 결혼식에서 만났던 솔베이지가 찾아옵니다. 페르긴트 앞에 이렇게 솔베이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지문에 뭐라 써져 있냐면, 솔베이지가 스키를 타고 들을 건너왔다. 머리에는 쇼를 쓰고 손에는 짐을 들고 있다. 역시 동계올림픽의 나라. 동계 스포츠의 나라입니다, 노르웨이는. 그래서 이제 솔베이지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꿈속에서 솔베이지가 페르긴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왔고 이제 페르긴트가 얘기합니다. 너 아빠한테는 허락 받고 왔냐고. 그래서 솔베이지가 이미 나는 아빠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모두와 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절연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르긴트가 놀래서 물어봐요. 나한테 오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절연을 했다고? 그래서 솔베이지가 너무 착해. 당신에게 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절연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페르긴트가 먼저 얘기해요. 난 집도 절도 없어. 근데 솔베이지가 내가 재산이나 물건을 노리는 그런 여자로 보여요? 라고 물어봐요. 페르긴트는 이제 마왕한테 쫓겼잖아요. 그래서 숲 밖으로 나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곧 붙잡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베이지가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험한 길을 스키를 타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빈약하고 보기 싫은 이 오두막에서 나 살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솔베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약하든 웅장하든 여기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닥쳐도 쉽게 숨을 쉴 수 있어요. 고요한 숲속에서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착하잖아요. 그런 솔베이지와 평생을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왕의 딸이 나타나는데 조그만 아이가 같이 있네요. 페르긴트의 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긴트가 또 나가 이렇게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솔베이지를 질투해요. 그래서 페르긴트는 솔베이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오제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어머니는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페르긴트는 어머니 오제에게 과거에 집에 돈이 많았을 때 그 즐거웠던 기억들 그리고 또 환상 속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페르긴트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 오제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이때 페르긴트가 야 우리 어머니 장례 좀 잘 치러줘 이러고 또 모험을 가요. 아주 몹쓸 놈이죠. 이 무슨 에로게임 주인공일 테니 그쵸? 진짜 방탕해요. 이 어머니가 죽을 때 나오는 곡이 이제 오제의 죽음이고요. 산막에서 서주로 한 번, 그리고 산막의 네 번째 장면에 부속 음악으로 이 곡이 연주가 됩니다. 오제의 죽음은 단 3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다단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느리면서도 슬프고 비통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선율로 이루어져 있어서 추모식이랑 연결식에서 자주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그는 이 곡이 무대 밖에서 아주 약하게 연주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연주 소리가 굉장히 희미하고 부드럽게 들려오게 함으로써 오제와 페르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정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의 장례를 맡긴 이 페르긴트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장사를 하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부자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은 결국엔 상인들이 배신을 하게 되면서 빈털터리가 된 거죠. 모로코에서 아침을 맞는 이 페르긴트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아침의 기분입니다. 입새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 페르긴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페르나에게는 행운이 뒤따릅니다. 우연하게 말과 옷과 보석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본능이 스멀스멀 드러나게 되죠. 예언자 행세를 합니다. 이제 사기꾼 기질까지 보여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라비아 족장의 초청을 받고 그들의 천막에 가게 됩니다. 페르긴트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요. 아라비아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페르긴트는 어디 꼬실 여자 없나 하면서 곁눈질로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라비아 여인들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 두 번째 몽곡의 두 번째 곡, 아라비아의 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라비아 여인들이 추는 춤이 경쾌하면서도 아라비아 음계를 사용해서 이국적인 선율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아니트라가 이 페르긴트가 플러팅을 하니까 역으로 플러팅을 하는 듯한 관능적인 부분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긴장감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3부에서는 첫 번째 부분이 재현된 뒤에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냅니다. 아니트라의 춤과 함께 이국적인 느낌을 가진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르긴트는 이 아라비아의 족장의 딸인 아니트라에게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랑 같이 도망치자고 막 꼬셔요. 그리고 같이 이제 백마를 타고 막 사막을 달리다가 아니트라는 페르긴트의 돈을 빼앗고 보석을 빼앗아서 빠이빠이 이러면서 도망가요. 아니트라의 춤은 이제 아니트라가 페르긴트 앞에서 춤을 출 때 등장을 하는데 세 박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약간 그 왈츠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쿵짝짝 쿵짝짝 이런 리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아하면서도 이제 아라비아 음계를 사용해서 관능적인 느낌을 줍니다. 페르긴트 되게 쉬운 남자죠. 근데 그러면 솔베이지는 어쩔 거야. 솔베이지는 언제 저 놈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페르긴트는 그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여자 꼬셔야지 이러고 있다. 나쁜 놈이다. 하지만 아니트라에게 속아버리죠. 자, 아니트라의 춤도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페르긴트가 이 여자 저 여자 꼬시고 돈 벌었다가 족족 망하는 동안 솔베이지는 소나무같이 이 남봉꾼 페르긴트를 기다립니다. 솔베이지의 노래가 바로 그런 솔베이지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페르긴트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베이지의 노래는 보통 이제 페르긴트가 솔베이지의 무릎을 베고 죽으면서 이제 솔베이지가 들려주는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페르긴트를 떠나보낸 솔베이지가 외로움 속에서 혼자 이 몹쓸 놈을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우리 페르긴트 어디 아프진 않니?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구슬프면서도 평온하고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이고요. 너를 기다리면서 외롭지만 또 너가 돌아오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어 라는 평온한 분위기가 섞여 있는 곡이고 입센이 가사를 붙인 버전으로도 많이 노래되는데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돈을 벌었다가 또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여자한테 속고 그래도 페르긴트에게 희망과 행운은 남아있었나 봐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룰루랄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도중에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벌어놓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진짜 페르긴트는 최선을 다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것만큼은 이제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처절하게 자연과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 배는 좌초되고요. 간신히 목숨만 챙겨서 해변가로 떠밀려 갑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음악이 바로 두 번째 모음곡의 세 번째 곡 페르긴트의 귀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풍랑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페르긴트의 모습을 딴따단따 하는 붓점 리듬 그리고 넓게 움직이는 선율 그리고 어지럽게 움직이는 음영들과 트레몰로의 다가다가다가다가 하는 그 반주로 거친 자연의 모습과 페르긴트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관악기와 목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를 써서 자연의 무서움을 묘사하는 동시에 이제 또 이리저리 물에 떠다니는 그런 페르긴트의 진짜 물에 젖은 생쥐꼴의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되지 않나요? 이런 페르긴트 금이의 환영을 꿈꿨지만 정작 자신의 몸만 겨우겨우 건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솔베이지가 그를 기다리다가 늙은 모습으로 그를 환영해주죠. 페르긴트의 마지막은 이제 이
페르긴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솔베이지를 만나 숨을 거두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페르긴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내가 있을 곳은 어디였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죄가 대체 어떤 걸까라고 솔베이지한테 물어보는데 솔베이지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 일생을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주었어요. 당신에게 축복이 계시기를. 당신은 겨우 돌아와 주었어요 라고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나라면 도망쳤어. 페르긴트고 뭐고 없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그런데 언제나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애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순애는 현실에 없잖아요. 그런 솔베이지에게 페르긴트는 물어봅니다. 말해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으로서. 솔베이지는 이렇게 답해요. 내 신앙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늙고 지친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솔베이지의 무릎을 베고 페르긴트는 정말 이제는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들을 곡의 마지막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본 모음곡에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부수음악 따로 이제 작품 23으로 나온 건데 솔베이지의 자장가인데 잠깐만 그 PPT를 앞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체 아니에요 이거? 뭉크가 그린 거예요 이거. 솔베이지가 이렇게 아주 젊고 아름다운 나이였을 때 페르긴트를 기다리다가 늙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뭉크가 그려서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던가 희망이라던가 이런 건 사실은 내가 못 볼 뿐이지 내 주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 지쳐서 온 페르긴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솔베이지는 자장가를 부릅니다. 이제 그만 자거라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너를 지켜줄게. 넌 엄마 무릎에 편안하게 안겨 있었고 우리는 온종일 함께 놀았었어. 하느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나의 기쁨이여. 나는 너를 온종일 품 안에 꼭 껴안고 있었어. 너는 지금 지쳐있구나. 이제 그만 자거라.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잘 자라. 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마. 너를 지켜주마. 저는 이 가사를 보고서 생각했죠. 순의 최고. 이 정말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페르긴트 부수음악 중에 솔베이지의 자장가 골라봤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솔베이지의 노래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분위기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솔베이지의 자장가라고도 하고 요람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흐르는 이 곡으로 이제 뭔가 사람은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도 또 다른 의미로 되게 좋지 않나요? 되게 부드럽고 뭔가 정말 자장 하면서 편히 쉬어라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모음곡, 두 번째 모음곡이 다 유명해요. 근데 그걸로 끝내기 아쉬워서 어떤 노래를 아니면 어떤 곡을 좀 더 들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남봉꾼 페르긴트의 모험은 진정 자신이 있을 곳은 페르긴트의 옆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리고 깨닫자마자 삶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한심한 캐릭터죠. 근데 또 이런 철들지 못하고 방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그 모순적인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찾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센의 메시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희곡 페르긴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감상회는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여러 곡들을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꼽자면 뭐니뭐니 해도 오제의 죽음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곡을 꼽자면 그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잉그리드의 탄식, 진짜 너무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신랑은 어디 가고 저 XX가 내 앞에 있지? 이러면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이 그 음영으로 너무 잘 표현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 두 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도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그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진짜 산왕의 궁전에서 들으면 와, 어떻게 이렇게 곡을 정말 스릴 있게 썼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음영이 몇 개 없어요. 똑같은 리듬과 음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 이거 완전 볼레로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 교양이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친근한 곡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라던가, 아니면 뭐 되게 그게 스토리하고 결합돼서 이런 곡이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보다 보니 다 아는 곡이구먼,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채팅창 반응 보니까 다 아는 곡이구먼, 이게 제일 많아요. 인성과 음악성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훌륭한 음악에 그렇지 못한 페르긴트의 일대기. 맞아요. 아 진짜 페르긴트라는 사람이 내 형제였으면 난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다 억누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저 방랑자적 문제아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